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는 선거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 사이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누가 당선돼도 걱정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 기로 속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이 대변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최근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했고 지금 선대위는 전체적으로 다 사퇴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두고도 중간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다 아니다 두고 각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일이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사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사퇴를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 것이고 사퇴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국민들의 걱정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거를 슬림화를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국민들한테 이 정권 교체 열망이 이렇게까지 높은 이 상황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내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질타와 그 걱정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빼고는 전부 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이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총 사의 결의가 표명이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나왔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선대위의 이제 구조상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후보 빼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국민만이 이정표고 국민만이 나침판이다. 후보 빼고는 전부 다 내려놓고 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선대위를 이 김종인 위원장을 대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완탑으로 슬림화하고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전원 후보 빼고는 전원 총사의 표명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나갔던 것이 마치 그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사의 표명을 했다는 둥 사퇴하는 거 아니냐는 등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정리는 다 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개편을 할 수 있는 이제 행보를 걷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어떤 개편의 움직임, 사의 표명의 과정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는 몰랐다는 건 맞는 겁니까? 그것 역시도 좀 오해가 좀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그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 선대위 과정을 이 비대한 상황을 이대로 놓고서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 합의가 됐던 것이고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슬림화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합의와 공감대는 이제 오전 중에 이뤘던 것인데 어제 오전에 또 그 증권거래소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후보는 그 일정을 소화를 했던 것이고 그 사이에 김종인 위원장은 그 공감대 아래서 그 선대위 쇄신 어떤 쇄신이냐 해체 수준 사실상 선대위를 해체하고 판을 다시 짜는 수준으로 선대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밝힌 것이죠. 거기에서 그 사전에 그럼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맙니다 시간까지 조율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었고 혹시 그게 서운했다면은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냉정하게 보면 후보를 다 위한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해 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그 문제 역시 다 정리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선대위를 둘러싸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변인님은 좀 이 상황들을 이제 지켜보고 계실 거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한국 거래소 가서 일정 소화했죠. 거기서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네. 선대위 개편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사전에 동의가 조율이 됐으면 제가 우리 김종인 총괄한테 다 위임했습니다. 아마 전면 개편을 할 겁니다. 이렇게 대변하면 되는데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갔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지금 총괄위원장도 인터뷰에서 얘기할 때 그 뭐 굳이 후보한테 동의받을 필요 없다. 내가 정권 갖고 있으니까 총괄이 뭐 그럼 그런 거 동의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많은 뭐 기자분들이 분석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약간 부분적인 개편을 원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좀 전면적인 쇄신을 원했던 것 같은데 아직 합의는 안 된 상황 아닌가. 그 상황에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감대 형성은 뭐 좀 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게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왜 이해를 못 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해를 못 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뭐 언론의 일부의 해석 또 국민들의 그런 걱정 이런 걸 다 모두 담아내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선대위를 해체 수준으로 다시 재편하겠습니다. 네.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내일 중으로 그것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네. 그 결과를 보시면 국민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선대위가 그동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지적 저희가 다 받아내고 저희가 그것을 반성하고 한 발 한 발 이제는 속도감 있게 갈 겁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성과를 국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 원칙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도 저희 선대위 모든 구성원도 조금의 편차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대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굉장히 뭐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한데 이렇게 선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뭐 대체로 20대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서울 예. 여성 계층에서 많이 빠진 측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대목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이제 본 것 같고요. 예. 뭐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의 가치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그동안에 지지했었는데 네. 부인은 그 배우자의 김건희 허위 씨의, 경력 네. 이력 문제 때문에 20대들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 부동층으로 많이 가거나 안철수 후보 지지층으로 좀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의 문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과 같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그 동안에는 민주당도 사실 내용이 없지는 않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하고의 이제 갈등이 약간 노정이 되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를 같이 이낙연 전 대표랑 추진하기로 했고 네. 또 정세균 후보는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고 뭐 네. 이런 부분이 원팀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오른 상황이었고요. 또 코로나 이제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40% 초반에서 한 중반까지 올라간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아니면 여당 뭐 책임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약화됐습니다. 그런 이제 구도의 측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오르고 윤석열 후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선대위 문제는 이제 결국 이준석 이제 당대표하고의 갈등 문제가 가장 큰 지점이었었고 그 부분이 이제 20대와 30대 지금 좀 이탈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떻게든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복귀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만났을 때 별 소득이 없다 보니까 빈손이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선대위 재구성 논의가 여론조사 결과들이 일제히 지금 빠지다 보니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일단 사퇴론에 대해서는 거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일축을 한 상황이어서 이준석 대표를 향후의 행보, 이제 선대위로 뭐 다시 또 들어오는 것인지 지금 전면적 개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쇄신의 한 퍼즐 조각에는 이준석 대표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네.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언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잡음들은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외부의 시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로 들어올 것이냐, 들어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하는 건 여전히 지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지 당 대표이고 당 대표로서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대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대가 다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걱정해 주셨던 왜 국민의힘 선대위는 왜 이렇게 메시지가 불분명하고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국민들한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데서 이제 시작된 그 질타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내분이나 뭐 분열이나 어떤 내홍이나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아시다시피 정치 초년입니다. 네. 정치 경험이 없는 거고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 당의 어떤 지분도 어떠한 부채 의식도 어떠한 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홀홀단신으로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의 부름 하나만 받고 정치권에 홀홀단신 투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의 그 선대위 그 기능에 그 힘을 빌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 국민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비대해진 이 선대위를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러면 기구를 축소하고 사람을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그 고통, 이 정도의 그 잡음 저희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만 이제 그 넘기고 나면 예. 윤석열 후보가 탄력을 받아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자신감을 나타내고 계신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뭐 조수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사퇴 그리고 즉각적으로 뭐 대체 멤버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인물이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뭐 최고위원 등판론, 임명론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을 나타낸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좀 의아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안철수 후보라는 물음표가 달릴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아서.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런 질문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떠한 방안이든 짜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라고 하던 어떤 그 결심, 결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하신 것이지 예. 뭐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후보에게 저희가 무슨 뭐를 구체적으로 뭐 제시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 안철수 대표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응하기를 하겠습니까? 안철수 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 송영길 대표로부터 정책 연대를 하라는 러브콜을 받고 네.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했고 네. 거부를 당한 민주당에서는 또 여전히 계속 안철수 후보를 잡기 위한 이런저런 러브콜을 연대를 하네, 뭐 연정을 하네 이런 그 냄새를 그 계속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 국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말은 예. 아마도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대변인 신분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은데 대변인.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이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지금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 의장은 선대위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굳이 사실 그만둘 필요가 없어요. 당내에 있는 그렇죠. 직책인 거죠. 왜냐하면 선대위직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 문제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의총에서 결국은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던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른 뭐 의총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 근데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집단 지조 취재일 때는 최고위원들이 그만두면 사실 네. 당대표도 자동으로 그만두는 그런 순서였거든요.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그렇죠. 거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이제 선출했기 때문에. 근데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당헌 예. 당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명분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의결 정득수가 안 된다든지 뭐 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당대표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결이 안 되면.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라도 임명하면 된다. 근데 이제 안철수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예. 한 명 남겨놨었거든요. 지명직을. 그거를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뭐 안철수
대표 쪽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과거로 돌아가면 된다. 다시 이제 합당 얘기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라서 안철수 후보를 특정했다기보다는 네. 대체는 얼마든지 있다. 그만두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다. 이거에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의지였다. 예, 현 대변인이 하여튼 뭐 잘 설명을 좀 해주셨고 네. 뭐 부분적으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뭐 그 말꼬리를 잡고선 토론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용광로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고자 하는 길은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이 국민적 열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녹여서 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그 결기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고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정권 교체 열망만큼은 저버리지 않겠다. 이거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국민의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과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사실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상당히 화제가 됐잖아요. 영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30대 당대표가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탄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앞서 말씀 주신 뭐 20대 여성, 서울 이런 곳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선대위 합류 여부가 결과적으로 어떤 윤석열 후보의 반등, 지지율 반등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당내에서 보는 시각하고 당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준석 당대표는 사실 뭐 당신보다는 민심에 의해서 당대표로 선출된 당대표고 계보가 없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때 이 두 분이 당을 이제 살짝 장악하고 있을 때는 계보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흔들기가 어려웠었죠. 근데 정치적 유산이 없고 계보 정치가 이제 종료된 네. 홍준표 대표 시절부터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대표 흔들기가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뭐 사실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선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흔들기가 예상이 됐었고 뭐 실제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흔들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당 바깥에서 바라보는 또 이준석 당대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를 뭐 폄하하고 또 이제 깎아내리고 했을 때의 20대 혹은 30대까지의 이제 특히 남성의 지지율은 많이 흔들리거나 예. 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 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당 바깥의 시선을 조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활동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윤핵관이라고 했던 선대위 내부에 예. 이준석 당대표가 좀 불편해하는 분들 그리고 또 당 이제 지도부에서 아까 이제 뭐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만 조수진 최고위원, 김재훈 최고위원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 이제 관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율할 수 있는 분은 김정인 위원장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이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국민들의 생각과 뜻을 읽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이 아마 여론조사일 거예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보면은 뭐 다자구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우세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잠깐 또 역전이 됐다가 지금 또 다시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으면서도 이 분위기를 갖고 좀 뭐 자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론조사는 정말 수십 개 나왔습니다. 네. 지금 20개 이상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전에 지적받았던 게 30대 중반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흡수하고 있느냐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예. 지금 뭐 40%를 넘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40%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41%도 있지만 다자구도에서 40%는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상징성인 있고, 숫자다. 그렇죠. 상징성이 있고, 물론 뭐 45%뭐 만약에 양자구도에는 50%까지 바라봐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 지지율을 흡수하고 있느냐 이 관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로 가는 쪽도 있고 무당층으로 가는 쪽도 있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40% 넘는 거는 그전과 좀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약간 그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골든크로스냐 데드크로스냐 얘기하지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물론 데드크로스 측면이 더 강하죠. 더 많이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도 상승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20대 특히 20대 남성들 지지율을 좀 갖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은 아마 관건은 서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서울이요?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큰 차로 졌거든요. 네네. 거기에 1차적인 원인은 부동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지금 경제 정책 얘기하지만 이제 부동산 공급 정책 네. 지금 뭐 그동안 얘기 우리 민주당에서 안 하고 있던 네.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뭐 그린벨트 얘기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용산 공원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약간 뭐 딜레마 상황이긴 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꼭지 아니냐. 약간 이제 하향 정점에 그렇죠. 없다라는 정점이 있는데 얘기들도 여기서 있고요. 공급 시권을 네. 줄 경우에 이게 오히려 더 급격히 내려갈 수도 있어서 그 고민 지점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공감대는 부동산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 그게 이제 서울 아마 특히 서울에 집 없는 분들의 지지 이런 거를 획득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승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세대별로는 뭐 20대, 30대 있고 중도층 보지만 서울에서 승부를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대위 쇄신의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지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아무래도 역전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현재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유 우리 현근택 대변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현근택 대변인 표정이 제일 밝네. 부자 몸조심하신다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예. 네. 지지율이 높으면은 저렇게 이제 선대위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는 건데 지지율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제일 아픈 대목이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 선대위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 후보가 어떤 질타를 받는지를 이 지지율이라는 이 수치와 추세를 보면서 저희가 좀 실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한 달 걸렸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직접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해야 할 어떤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선대위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졌을 때 지지율이 요동치고 하락하냐 상승하냐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반성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좀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선대위 해체 수준에 다시 뛰겠습니다라고 하는 선대위 개편 문제가 좀 나온 거죠. 그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결국 지지도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하는 1월 말 지금부터 한 달 뒤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그 정권 교체의 열망을 얼마나 지지도로 연결시키느냐 이 노력을 저희가 충분히 하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여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이정표고 국민이 나침판이다.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네.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제시해 준다면은 지지도는 얼마든지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대표님, 지금 2달 정도 남은 대선 상황 속에서 이런 여론조사 지표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할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달 정도 남은 상황엔. 지지율이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유보층으로 가 있거나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일부 가 있거나 그런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장기화가 때문에 이제 빠른 어떤 쇄신이 결단을 필요하겠죠. 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선대위 이제 총사퇴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이 원래 정치라는 게 최선보다는 이제 차선책을 선택한다고 이제 얘기들 하는데
비호감도가 좀 높은 대선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은 유보층으로 조금 일부 빠지고 소극적인 지지층으로 가 있다가 다시 호감도가 높아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인데 ARS 조사에서는 이제 호감도가 선행 지표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직접 사람이 사람에게 이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샤이한 분들이 네네. 지지 후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유보층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전화 면접 조사에서 격차가 지금 벌어지는 것이 네.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조금 샤이한 부분으로 돌아섰거나 소극적 지지층으로 돌아선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윤석열 캠프에서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아까 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전은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직 뭐 대선이 2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변곡점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한 5% 포인트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 10% 포인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뭐 굉장히 많이 큰 격차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부동층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지지율이 좀 격차 커졌다 이러면 네.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유보층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으로 많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골든 크로스도 아니고 데드 크로스도 아니고 명확하게 할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진다면 한 3대 7, 4대 6 정도로 데드 크로스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인데 이 부동층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네네. 점은 아직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여전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의 어떤 마음을 네. 어떻게 또 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다시 또 강조를 하시기 네네.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전 국민 방역 보상하면서 100조 원 얘기까지도 또 다시 나오면서 기존에 뭐 청와대 또 정부가 반대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슷한 이제 결로 또 다시 온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것도 궁금하고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 예산 그리고 뭐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최근에는 좀 미묘하게 좀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금 이제 방역이 강화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부분인데 사실 이게 먼저 던진 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먼저 던졌죠. 50조 먼저 하자 이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럼 하자 이러니까 그러면 선거 끝나고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커진 건데 네. 지금 어찌 보면 핑퐁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부에서 먼저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정부에서 원래 추경안을 짜니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거 저희들 입장은 여야 합의해서 좀 정부를 설득해 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저차 분위기가 정부에서도 약간 할 것 같은 분위기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게 지금 왜냐하면 더 연장됐잖아요. 오미크론이 거리두기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예. 않고 사실은 2주 연장되는데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모르는 지금 얘기죠.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거의 폭발할 수도 있는 거라서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 약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예산 규모.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는 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전 국민도 하자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 국민 하자고 했을 때 반대 여론도 많았고 특히 기재부에서 반대했고 이래서 아마 좀 한 발 물러설 것 같은데 그럼 소상공인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다른 뭐 소상공인만 피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소상공인도 물론 50만 명, 100만 명, 250만 명 카운트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럼 다른 분들은 피해 없느냐? 사실 소상공인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소상공인의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지금 네네. 지원이 보면 뭐 언제 작년 이후에 개업을 해야 되고 뭐 사업자 등록 있어야 돼 이러는데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빠지는 아니면 다 일반 국민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산 규모, 네. 그다음에 여야 합의, 그다음에 뭐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다. 무조건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뭐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이 너무 급한데 이걸 미뤄도 되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지금 네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게 그 사실상 실질적인 이제 네거티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코로나 보상을 대선 이후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저희가. 그게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이 정부가 추경안을 짜갖고 오면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이걸 얼마 규모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추경인데 네네. 아니 그냥 대책 없이 100조를 하자 50조를 하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경안을 마치 그냥 여야 대선 후보가 무슨 선물 주듯이 하면서 이거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다. 추경안을 정부가 먼저 짜오도록 네. 먼저 정부와 협의를 해라라고 한 얘기를 마치 이제 저희가 그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50조 그 보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 부분을 더 늘리면은 뭐 네. 대선 이후로 할 것처럼 얘기한 거는 그거는 뭐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용어도 보면 전 국민 방역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재명 후보 그동안에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하자고 그랬다가 뭐 여론이 나빠지니까 또 슬그머니 또 말 바꾸시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 제시하시고 하는 거로 지금 그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선거를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저희가 역대 선거 과정에서 아 이번에도 결국은 납품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 거냐. 그럼 납품 정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당 후보는 이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그동안에 정부가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재원이 있어야지 그런 정책을 하는 거지. 정부는 당연히 그런 어떤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재난지원금 전 국민 주작으로 했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왜 그걸 반대를 했겠습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어디서 그걸 합니까 하고 난색을 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검토하겠습니다도 나오죠. 느닷없이 이재명 후보가 경인선 지하화하겠대요. 그것도 공약으로도 내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뭐 재원이 어떻게 되고 이게 보상금이 어떻게 되고 난색을 표했던 국토부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아 그럼 그거 우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또 언론에 보도 자료를 또 냅니다. 이런 게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는 납품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자, 다 떠나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해야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영세 자영업자를 보통 한 600만 명이라고 잡는데 가족들까지 다 합치고 그러면 1000만 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방역 정책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보상해야죠. 정부가 해야죠.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도 거기에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 마련을 해서 50조 먼저 보상하고 더 필요하면은 그 여당과 정부가 그 협의해서 추경안을 만들어 오면 얼마든지 협의를 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현 대변인께도 여쭤봐야겠는데요. 네네. 지금 뭐 납품 정책이라고 표시하시면서 이제 여당 후보가 말하고 정부가 반대했다가 나중에 정부가 다시 동조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경인선 같은 건 뭐 하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부천이나 이쪽 분들은 뭐 아마 경인선이 고속도로라 생각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하화해야 된다는 오래된 얘기고요. 이게 뭐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말씀처럼 다 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씀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대선 후에 하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아니 대선 후에 그럼 안 되면 안 낼 거냐 이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이랬지 않았습니까? 아 공약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당선되면 하는데 당선 안 될 경우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만약에 소상공인들은 아니 우리 지금 피해 입는 게 선거랑 무슨 상관이냐. 선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물론 맞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정부에서 추경안을 짜고 국회에서 네. 동의하는 건 맞는데 그동안 보면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거나 국회에서 사실은 추경 논의는 먼저 하는 거거든요.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의견이 짜지만 네, 추경은 네.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대부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 지난번 한 4차, 5차까지 추경할 때 비슷했거든요. 정부에서 먼저 짠 적은 거의 없었어요. 여당에서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야당이 동의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선거 앞두고 돈 풀기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저는 아마 소상공인들은 그런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계속 희생하라고 하느냐 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선 후보들이 사실은 지금 당대표들도 있습니다만 뭐 야당 같은 경우에 당무 선권이 있고 여당은 뭐 당권 대권 분리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그럼 대선 후보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각 당에 있는 당대표들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정부도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 평시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목소리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왜 선거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급하니까 지금 동의해 주시라. 그러면 아마 정부도 충분히 그걸 반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뭐 계속 꼬리표로 달려다니는 게 대장동 의혹
일 거예요. 그 수사가 이제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다. 뭐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연결고리로 뭐 지목받았던 인물들이 또 안타까운 결과로 뭐 사망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특검도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대선 뭐 때까지 뭐가 나오겠냐라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민심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심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건지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검찰 조사, 인물도 많고요. 네,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부분은 결국에는 첫 번째 과정은 TV 토론에서 후보 간의 사실 확인 과정 또 뭐 경론이 있겠죠. 네. 그 부분 과정을 좀 거쳐야지 입장이 좀 정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는 검찰 조사라든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워낙 지난한 단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론상에는 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 말씀을 좀 드리는데 국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70%가 넘어서 국민 대다수는 아무리 검찰이 이거를 깔아뭉개고 이거를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가 이 문제를 덮고 가고 싶어도 국민들 뇌리 속에는 국민들 마음 속에는 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검찰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는 현재로서는 기댈 바가 없어 보이죠. 왜냐? 지금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한 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그 부실장이 예. 검찰 소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라는 이 기막힌 뉴스를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아니 핵심 연결고리를 놓고 왜 검찰이 소환 이 시점을 조율해야 될 정도로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에 이미 공소시효 만료 다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재를 받고 시키는 대로 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유한기, 김문기 두 실무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서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모른답니다. 사진을 들이대도 모른다 그러고 그럼 표창장 주는 것도 기억 안 나냐 했더니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조 단위로 단군 이래 가장 큰 토목 비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대장동 개발 투기 의혹. 이 의혹은 밝혀져야죠.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현근대 대변인께 물어보면 특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억지 부려서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국민 여러분들이 다 먼저 아실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말씀 제가 뭘 할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장동의 핵심은 두 가지죠. 이제 배임이냐, 그다음에 뇌물이냐. 근데 저희들은 항상 왜 돈을 안 쫓아가느냐, 서류만 쫓아가고 말만 쫓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50억 받은 사람, 100억 받은 사람들 지금 수사 안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사실은 모든 사건의 중심은 돈입니다. 사실 돈이 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돈의 흐름을 보고 그렇죠. 따라가야 근데 된다는 돈에 말씀이시죠? 오히려 사건 수사를 안 하고 엉뚱한 수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이거를 자꾸 이제 배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눈으로 얘기하죠. 초과이익 만약에 환수한다 그러면 만약에 손해가 났을 때 감수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사업에서는 이익이 나는 거 나누면 손해가 날 때 감수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익 안 나누는 것만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저희들도 뭐 검찰 수사에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돈 받은 게 있거나 이러면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록도 다 공개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기소된 거잖아요. 돈 받은 게 있으거나 아니면 압력을 받았으면 당연히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두 분의 안타까운 선택들도 보면 다른 혐의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압박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초창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지지율이 높을 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때라서 본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걸 뭐 감춰주거나 뭐 이럴 상황이 그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특검의 핵심은 사실은 수사 범위도 있지만 누가 임명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뭐 저희들은 상설특검법 얘기하는 거고 네. 야당에서는 개별특검법 하자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관계없는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협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대위의 직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둘 이유가 없거든요. 그만둬버리면 협상의 대상도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추경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걸 협상해야 될 대상이 원내대표인데 선대위 직책 그만두는 건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다 사퇴한다. 근데 원내대표를 왜 그만두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만둬서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대한 협상도 지지분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특검이 이 대장동 문제의 그 핵심이 뇌물이냐, 배입이냐, 특가법이냐, 뭐 어떤 이런 복잡한 법률 용어를 들이대면 안 그래도 복잡한 사건에서 국민들이 더 헷갈리실 거예요.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싼 값에 원주민 땅을 헐값에 사서 그 개발 이익을 하는 그런 떴다방 그 투기 전문가들한테 개발 이익을 맡겨서 조 단위의 개발 이익을 내게 해서 그리고서는 마치 공공 개발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던 것이 대장동 개발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국민들이 이해를 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재명 지사가 자기 입으로 국회에 와서 소통관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대장동 개발 계획 내가 설계자라고. 그리고 실제로 최종 인허가권자가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이 기막힌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서 조 단위의 이 불법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들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사가 들어갔더니 전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 둘 사라지고 있어요. 증거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성남이라는 그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을 했던 그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장동처럼 될 것이고 일부 투기꾼들만 배를 불리면서 나는 없는 사람들 편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그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김만배 누나가 아버지 집 사줬잖아요. 네. 후보자 아버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샀단 말이죠. 네네. 우연이래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산 거다. 부동산에 내놨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래도 중요하지만 돈 받은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55 클럽에 지금 아무도 지금 수사 제대로 대상 안 받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수사의 핵심은 돈이다. 돈 받은 사람들을 왜 안 쫓아가느냐. 그런 부분은 저는 모르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검찰 또 혹은 특검을 갈지 안 갈지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안개 속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한 2월 초죠. 다음 달 초 정도면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직접 육성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정말 육성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확정된 않았기 건 때문에 아니죠. 이제 육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는 영향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일단은 옥중 서간록이 이제 발간이 돼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책인데 여기에서 무려 이제 8만여 명의 이제 팬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이제 오간 답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서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균열이 됐던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읽혀질 수밖에 없고 1월 말 2월 초에 만약에 이제 퇴원과 동시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메시지만 안 나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좀 타격이 있을 수도 TK 있다. 민심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TK 민심은 조금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많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메시지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떤 내용으로 내실 거라고를 저희가 예단하기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입장을 냈던 것은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라는 저희가 공식 입장을 네. 낸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확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어떤 메시지를 내시든지 간에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목표에 저해되거나 방해되거나 그것을 원치 않는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손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의 내용이 있잖아요. 네. 책에 보면 이제 탄핵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 지금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분들에 대해서 원망 섞인 얘기들도 있고 그 얘기를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탄핵을 내가 수사를 받고 이랬던 윤석열 후보 잘했다. 탄핵이 잘 된 거다라고 얘기할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한다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면 받았고 본인의 일단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지금 거처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거 얼마 앞두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아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을 때 과연 본인에게 그게 득이 되겠느냐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총선에 지난번에 있을 때는 이제 감옥에 있을 때고 총선에 있을 때 메시지 그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어쨌든 여야를 붙고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저는 아마 정치적으로 누구 유불리 딱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또 본인한테도 더 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 뭐 비호감도 대선이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양 당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국민들은 민생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고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목표 하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앞으로 정책 대결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근택 대변인, 원일이 대변인,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o'll get your tears if you can't